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상했던 것처럼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시간이 갈수록 이 고용 시장 전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장기전에 대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점검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근데 7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했던 것보다 괜찮은 건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건지 좀 일단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4만 2천 명이 증가했죠. 취업자 수가요. 네, 취업자 수가. 근데 금년 4월, 5월, 6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충격 때문에 취업자가 팍 꺼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뭐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죠. 줄었죠. 네. 증가폭 지난달에 자체는 58만 증가했던 거 54만인데 뭐 58만이나 54만이나 하여튼 50만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통계가 잘 나왔다고 보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이라는 네. 거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을 왜냐하면 수밖에 우리가 없는. 지금 4단계 들어간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게 통계에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달 15일에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그렇죠. 그러면 이 조사는 7월 15일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4단계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다음 좀 달에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7월까지로 보면 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신 분들. 그 숫자가요. 작년에 평균적으로 얼마였냐면 60만이었어요. 60만 명이요. 그러니까 구직을 단념한 숫자가. 네. 근데 지금 1, 2, 3, 4, 5, 6월 다 더해보니까 구직 단념자가 68만? 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구직 단념자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 통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구직을 포기한다는 건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렇죠. 거겠죠.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늘거든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통계가 보니까 한 3, 4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는 3, 40만 명이 느는데 이제 일자리가 그죠?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한 50만 개 놔주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직 단념자가 생긴다는 것 자체 거는 포기하시는 분이 늘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용 통계를 가지고 고용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게 구직 단념자가 상당수 된다는 것. 이게 조금 걱정스럽죠. 그래서 참 걱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걱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이제 살아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회복세가 바닥을 찍고 좀 회복세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자 수사도 뭐 54만 명 정도 늘었고 고용률도 0.8% 올라서 61.3% 정도 된 상태이고요. 또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고민했었는데 뭐 40대 초반 뭐 40대를 이어받고 이랬는데 45.5% 정도로 청년 고용률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했던 제조업 부분들도 이제 반등하는 추세로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추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고용의 허리라고 있는 40대 그렇죠. 40대 부분들도 뭐 한 11만 명 정도 취업자가 40대도 11,000명 정도
뭐 미미하지만은 증가해가지고 40대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네.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다 좋아졌다. 그리고 상용직 일자리의 질도 상용직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36시간 이상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작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당장 이제 해고는 피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가지고 일시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시휴직과 관련된 숫자들도 뭐 17만 명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비교적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지표는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 40대 이쪽들 청년까지 버텨주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표가 이제 7월 12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그래서 첫 주에 반영이 된 상태이지만 아직 좀 미미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머지 종사상의 지위에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이제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이제 협회 및 단체, 그다음에 사실은 예술, 그다음에 스포츠 이쪽 여가와 관련된 산업 이쪽도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경기는 살아나면서 K자 행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자영업 내수시장 이쪽과 관련해서 정부의 특단의 요구가 되는 그런 지표가 오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참 고용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말씀을 두 분이 해주신 것처럼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 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제한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좀 지표인 것 같아서 다음 이후에 이제 8월, 9월 이런 네.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좀 걱정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차 대유행과 맞물려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던 시점과 이 7월 고용 동향을 조사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맞물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단계 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반기 때 전년 동월 대비로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라 할지라도 네. 어쨌든 그 회복세가 뚜렷하게 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7월 거치면서 이 상반기 때 이어져 오던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그 4차 대유행을 본격적으로 그 반영하게 되면 8월부터는 좀 더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직 단념자가 늘어났던 부분이 네. 실제 우리 실업률 통계에서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구직 단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계속 누적될 수 있고요. 네. 또 총량보다는 업종이나 종사상 지위별로 봐야 되는데 예, 예. 역시나 도소매업이라든지 기타 개인 대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예. 지금 예술이나 여가 분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그 경제활동 형태가 좀 불안정했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이제 아마 앞으로 지금 그 이번 달에도 사실은 일용 근로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부분에서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다음 달 고용 동향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고용원이 있는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수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다는 건 결국 고용원을 이제 뭐 해고하든지 직원들을 이제 쓰다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로 같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지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계를 보면 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한 게 이게 뭐 종잡을 정도로 과거로 올라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1년, 2년 이상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직원을 두기 싫어서 안 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직원을 둘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정부는 뭐 복합적이겠죠. 듣기 싫어하겠지만 최저임금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그 노조의 우호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기가 많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딱 옮겨가면 자영업자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잘린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6명이던데, 네네. 그죠? 계속해서 직원분들이 4, 계셨을 5개월 거니까. 사이 하나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통계도 나왔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원 있잖아요. 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제 계산에 의하면 한 1,000만이 넘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자체가 6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거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장님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체 자영업자 숫자만 해도 600만 조금 넘는데 거기에는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자영업자도 그렇죠. 한 명으로 딱 딸린 식구들이. 그러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들 중에는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그게 뭐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네. 돼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아름아름으로 야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 와서 일해줘 이렇게 등록이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건 통계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통계로 나타나는 고용 상황하고 네. 실제 현장에 있는 상황은 훨씬 더 현장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자영업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자영업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나 예. 강조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20.2%까지 6월 달에 낮아져서 낮아진 것 자체는 반가운데 이게 왜 낮아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떠밀리듯이 낮아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IMF 때 그 급증했죠. 노동시장에서 나와가지고 한 그 당시에 자영업 비율이 40% 정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무허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은 24.1% 정도 됩니다. 그 부분 100만 명 정도를 빼면 이제 20%대 초에 네. 20.2%에 딱 들어와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높아서 문제이긴 해서 네.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아주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그냥 폐업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사상의 지위로 보면 이제 안 잡히는 그 고용원들은 사실은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뭐 예술 스포츠 이쪽에다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히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이 명확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케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숫자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반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뭐 보건 사회복지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 인력 늘어났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공공일자리 사회복지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숫자에서는 기저효과를 뛰어넘어서도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운수창고, 뭐 건설업 이 부분들은 뭐 배달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영업은 어려운데 배달 관련한 업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건설은 비교적 뭐 계속 공공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인데 결국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자영업이 벌들 해도 일부 벌들 해도 배달하는 분 배달 앱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표상으로 노정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상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좀 자영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폐업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의 폐업 지원금이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폐업하는데 그 부분들이 폐업을 좀 유예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한편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의 지금 여전히 실업급여에 박혀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폐업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긴급 복지를
그래서 이제 긴급복지를 지원받는 이런 숫자들이 전년 대비해서 배 이상 늘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될 이 시점에 있다. 그래서 너무 하다하고 어렵게 지금 뭐 그림에서 다 나오지만 문 닫아놓고 아니면 아예 코로나가 또 연장된다고 이러니까 네. 뭐 아예 뭐 문 닫아놓고 나가 있는 이런 경우들 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이 집중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금 뭐 영상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폐업했다라고 이제 써붙이면서 거기에 죄송합니다라고 써놨는데 글쎄요, 죄송하다라는 말을 아마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이제 저희가 가게를 못 하고 서비스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의미겠지만 저렇게 말을 쓰셔야 되는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지금 7월 고용동향 때 시점과 이제 이후에 나올 고용동향 시점을 차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지금 이제 8월 고용동향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지역 4단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까지 3단계로 강화된 상태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8월 고용 동향에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임시 일용직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자영자분들의 여러 가지 심각한 그 영향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게 아니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떠밀려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부분, 특히 기존에 사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은 사회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 당장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금년에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영자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대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휴업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폐업 이후에 기존에 유지했던 자영업에 대한 정리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지원과 함께 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기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고용원인 분들은 이제 실직 상태로 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직 정도가 아니고 그 자기가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빚이 적게 잡아도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완전 깔린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가게를 열어서 자기가 한 달에 150만 원 인건비 따오는 것들을 30만 원, 40만 원으로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굴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영업도 정말 저는요 자영업 비율이 줄어야 된다는 게 아까 박수 칠 일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은요 아까 그 사람이 고용하는 사람까지 합하고 그분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한 1,500에서 2,000만이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보고란 말이에요. 그 자꾸 그렇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영업만 해도 한국에서는 공무원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를 조금 달리 보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서 30대, 40대, 50대 대한민국의 허리잖아요. 다들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죠? 한창 열심히 일할 때죠. 30, 40, 50의 일자리가 벌써 지금 3년째, 횟수로 3년째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어요. 전년 동기. 이제 정부는 이거 지적하면 뭐라 하냐면 이거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인구 주는 속도보다도 30, 40, 50의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니까 다행히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 10,000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불과 넉 달 전만 해도요 9만 명 줄었고요. 고전에는 16만, 17만 명이 줄었으니까 상반기로 놓고 보면 이게 40, 30도 지금 줄고 있다. 저는 그래서
큰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30, 40, 50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가는 데가 자영업인데 그렇죠. 자영업도 무너지고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라 그러면 나이가 한 80 되어가지고 기초연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공무원 되든지 아니면 대안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만든 책임이 저는 정부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자영업자에 딸려 있는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이렇게 잃고 뭐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자영업 시장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제 이른바 실직자가 되는 건데 정부 나름대로 뭐 장치가 있죠.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실업급여가 지금 6개월 연속 1조 원대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일 텐데 뭐 기금 고갈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7조 이상을 지금 상반기에 지금 이제 고용기금에서 다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용보험료를 이제 노사가 0.8%씩 해가지고 1.6%로 2019년 10월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 때를 대비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립해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IMF 위기를 육박할 정도의 코로나 위기가 온 상황에서 당연히 이 고용보험료를 써서 기금을 써서 당연히 뭐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숫자도 한 1,300만 명 수준에서 1,439만 명으로 지금 대폭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이고 전 국민 이제 고용보험에 울타리에 넣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8개월까지 줬습니다, 최장. 그런데 2019년 10월에 이제 9개월까지 늘리고 네. 금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를 늘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은 뭐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고 이제 기금은 뭐 계속 어려워가지고 일반 재정에서도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뭐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뭐 논의들도 있는 이런 구조인데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줄어들기도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급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 일주일 뒤에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미국의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실업급여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큰 폭으로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국가가 어렵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고용 부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어려운 부분들 고용유지지원금 줘가지고 해서 뭐 그 인원만 한 77만 명 정도 가까이가 지금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돈이. 그래서 항공사 유지하고 있는 7만 2천 개 기업에 77만 명 정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됐는데. 이제 이쪽 자영업 부분만 이제 거기서 빠져나 있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이고 여전히 우리의 고용보험은 뭐 OECD 국가들 평균 한 20개월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최장이 9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고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불가피한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어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 이야기하면서 근데 경산위에서. 이 노사가 늘 정부 돈 경산호에서 합의됐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 돈 쓰는 거는 다 노사가 합의를 잘해요. 근데 자기들이 내야 될 거, 노동자들이 절반 내야 되고 사용자들이 절반 내야 돼. 이건 합의가 안 되는 이런 구조.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대타협을 했어. 실직에 처해진 노동자들 좀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 회사의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회사의 계속 성장도 기여할 수 있게끔 서로가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나갈 돈은 많은데 기금이 덜 쌓이면 아무래도 나중에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은 그동안에 꽤 안정적이었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정부의 재정이 일정 부분 투입이 돼야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그냥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해서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실업
그 고용보험 기금 자체에 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또 여러 그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고용보험률 중에 특히 이제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률은 노사가 각기 0.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더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그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에 이제는 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 상황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도 네. 이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그 정부 재정 투입과 더불어서 같이 서둘러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불과 3년 전 2018년만 해도 적립금이 10조가 막 넘거나 그랬거든요. 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쌈짓돈이란 말이에요. 요 쌈짓돈이 계속 갈 줄 알았죠.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올줄 몰랐죠.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 금년에 얼마가 지금 이게 얼마가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작년에 2조 남았다고 하는데 이 2조 그냥 훌라당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번 꺾이면요. 한번 이게 적립금이 적자로 마이너스로 돌면요. 거의 회생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기 보험료를 올린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요. 쉽지 않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보험료 더 내라 그러면 아니 혜택은 누가 보고 덤태기 내가 쓰냐. 그리고 그 숫자가요. 회사 다니는 사람 숫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숫자가 1, 20만이 아니거든요. 몇백만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한번 이렇게 금이 가면 물론 어려울 때 그거 쓰는 거니까 기능은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이게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서부터 지출이나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죄송한데 조금 깐깐하게 해서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 정부는 보험료를 단돈 1원도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못 올리는 게 정치적인 반발이 있어서 못 올리는 것보다도 올릴 생각이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망가진 재정이나 망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이제 개혁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거 좋다고 막 이거 진짜 이런 꽃감이 있냐고 생각했다가 지금 불과 뭐 한 2년 만에 그냥 완전 거들을 다 내버렸죠. 고용보험료는 네. 내가 내고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받았거든요. 정년퇴직해도 고용보험료는 받는데 고용 구조조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조금 뭐 대공장이라든지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상한선이 있거든요. 네. 상한선이 6만 연천이고 하한선이 뭐 6만 정도 되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이렇게 받아서 그렇지 다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가상과 관련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는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해서 OECD 평균 대비해서도 우리가 1.6 정도면 대단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올릴 정도의 여력은 있는 것이고 이 기금은 계속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사실은 뭐 연금 개혁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적은 받을 만하지만 네네. 하반기에는 뭐 국회에서 논의해서 뭐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좀 올리고 일정 부분 좀 뭐 한 번 올리고 쉬었다 올리고 이런 방식보다는 건강보험료처럼 조금 미세하게라도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기금의 상태를 봐가지고 위원회에서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청객을 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모여 있으면 안 올리다가 또 뭐 왕창 올리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면 충격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뭐 인상은 좀 불가피할 거고 이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사실은 뭐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해서 누가 내고 누가 안 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은행원들도 다 받고 현대자동차 조합원들도 다 받고 이거는 특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뭐 반복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정부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고용 보험료는 전 국민으로 확장시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좀 작게 나게 하더라도 자영업을 그만두고도 당장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드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수지에 물이 좀 차 있어야 나중에 힘들 네. 때 물도 되고 이럴 텐데 과연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대유행 상황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 2,200명을 네. 넘어서면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도 지금 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경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지난해 이미 4차례 추경이라는 뭐 전대미문의 사태를 벌여놨기 때문에 올해도 뭐 예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추경이 아직 제대로 지급된 상황도 아니지만 네.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오늘 처음 이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전에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명대를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 우려가 되죠. 문제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꽤 장기간 동안 2차 추경안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맞아요. 거쳤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4차 대유행 상황이 좀 완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달 말 또는 서둘러서 어쨌든 뭐 추석 전까지 그 2차 네, 추경안에 지급을 들어가 해보겠다. 있던 내용들을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2차 추경안을 준비할 때 상반기 그 추가 세수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추경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6월 이후에 그 추가 세수 부분,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지금 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또 좋아지는 것처럼 그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 세수 부분을 좀 검토해서 2차 추경 직후에라도 또 3차 추경을 우리 9월 이후에 처리해서 연말까지 좀 그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정말 그 아까 우리가 고용 동향에서도 업종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영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지켜봤던 것처럼 네.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리 사전에 당정 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 추경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요. 4차까지 할지도 몰라요. 4차도 가능하다. 네. 문제는요. 그게 어떤 추경이냐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6번 했잖아요. 작년 4번, 네 번에 금년에. 올해 그 2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 막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해놓고 코로나로 피해로 입은 사람들한테 가는 돈은 한 15%? 나머지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전 국민 지원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따라서 저는 추경에 100% 찬성을 하면서도 그 추경은 또 뭐 전 국민한테 준다거나 또 뭐 위로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아니고 코로나로 피해로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자영업자든 아니면 실제로 실직한 그 특고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실제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규모의 추경은 저는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 이 김에 네. 이번 기회에 저는 법을 만들든지 해서 좀 상시화하자. 추경을요? 아니 그 피해 지원을 아 지원 네. 뭐 프로그램들을 일회성 밴드로 주지 말고 정부가 뭐 그게 안전재난 본부든지 코로나 대충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급하는 이런 지속 체제로 가야 된다. 돈은 조금 들겠지만 그런 그 말씀은 본 예산에 뭔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본 예산이든 뭐 추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코로나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업체들한테는 피해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을 할 코로나가 수 있는.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는 어떤 그런 상시 법률 체계로 가는 것이 이번 그 경험에서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건전성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건전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좀 손볼 때가 있거든요. 아, 구조조정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팽창해가지고 네. 개구리 배같이 됐는데 그것도 조금 손 좀 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가을에 만약에 네. 뭐 태풍이 한 서너 개 지나가면서 아, 배밭이나 사과밭이나 이런 과수밭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만일을 생각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좀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도 뭐 2차 추경 이야기 얼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이상이면 저희도 토론 몇 뭐 번 했는지, 200만 원, 네. 250만 원, 뭐 그것도 저것도 하기 어려우면 50만 원 진짜 저는 현장에서는 진짜 껌도 이런 껌 없다. 저는 그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예. 추경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떤 방향 뭐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 제대로 안 하면은 두텁게 된다. 결국은 뭐 자영업자들 생존의 벼랑 끝에 물려 있고 또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거다 이랬는데 2차 추경 34조 9천억 할 때 그때 처음 논의는 사실은 6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이런 기조 속에서 뭐 소비 쿠폰, 캐시백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짰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들어갔다는 겁니다. 2차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꺾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최고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출석을 전후해서 일정 부분의 집단 면역을 확보하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영업 일부 지원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서 좀 소비를 살리는 이런 방향. 이에 관련해서 최고의 시나리오에 베팅을 한 거죠. 7월 12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별로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34조 9천억 중에 5조 정도만 자영업 지원하고 나머지 11조 정도를 뭐 88%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네.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자영업자들한테는 돈이 지급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도 계산했지만은 한 230만 원 정도 평균 지원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한 번 주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부터 이제 뭐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오늘 2,000명 수준에서 볼 때는 곧 전국적으로 4단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누가 쓸 수 있는가? 결국 뭐 일부 소득 하위 등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저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소비 성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뭐 지금 짠 거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추격이든 아까 교수님 말씀했는데 저희가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어려우면 매월 어려운 거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매월 노동자들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30%, 40%, 뭐 70% 독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고민해야 된다. 이 전국적으로 뭐 4단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의 뭐 불 꺼진 집, 폐업하는 집, 휴업하는 집이 뭐 다 눈에 띄었고 뭐 폐업 간판 붙이고 점포 임대 뭐 다 붙여놔도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국면과 관련해서 그냥 지켜볼 일은 아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지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밤거리를 보니까 전 약간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 왜 가게 아무것도 안 열고 다 닫혀 있고 깜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체감적으로도 느껴지는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2차 추경이 자영업자들한테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3차 추경도 연내 3차라는 건 이미 연내 카운팅이니까 연내할 거고 정치적 이슈는 그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2차랑 똑같은 그냥 판박이식의 추경이 또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분들 위주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던 방식은 업종별로 일회성의 지급을 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그 피해를 받았던 손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이후 단계에서의 자영자들의 그 월 단위의 매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임차료나 고용 유지하고 있는데 필요했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뭐 연말까지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로부터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든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자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사실 폐업했을 때 결국에는 그냥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방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자를 유예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출 부분에 대한 그 상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예되고 있는 이자 부분,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네, 경우에 것이다, 나타날 그죠. 수 있는 이런 이자 부담 부분, 또 각종 사회보험료나 또 공과금 같은 여러 가지 그 비용 부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정부에서 뭐 9월 달에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대출 만기 연장 또는 뭐 이자 상환 유예 뭐 이런 정도 또는 사회보험료 유예 이런 조치가 아니라 과감하게 좀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그 부채 부분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아니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부분 지금 누적돼 있는 부분은 유예가 아니라 면제하거나 이런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자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네.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세 분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고용 상황은 8월 지표 이후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4차 대유행의 타격이 좀 여실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좀 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금 뭐 허리, 그다음에 저수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정영권 대표, 최연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